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연구원 교수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문학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지필 공개 강연에서 공개 강연에 해당하는 그 1년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21세기 디지털 오페라에 나타난 포스트 휴먼적 상상력, 미셸 판데르아의 업로드를 중심으로입니다. 강연에는 작곡가 강사님이신 원유선 선생님이 주시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작곡가 강사 원유선입니다. 먼저 강연하기에 앞서서 연구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신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셸 판데르아라는 네덜란드 작곡가의 업로드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21세기 동시대의 디지털 오페라에 나타난 포스트 휴먼적인 상상력을 예술적인 관점에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지난 한 10년 정도의 삶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전환이죠. 지난 시간 동안에 아이폰을 시작으로 해서 알파고,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술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확산이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발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일상을 이어나가게 되고 기술이 보여줄 미래를 미리 앞당겨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건들이 의미를 하는 거는 단순히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의 전환과 거기에 따른 다양한 문제의식도 여러 영역에서 첨예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 속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예전에는 뭐 책이나 CD나 비디오, 텔레비전처럼 다른 매체에서 접했던 것을 전부 컴퓨터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 정보로 수치화된 표현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서 컴퓨터에서 물질에서 벗어난 상태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유롭게 복제하고 혼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정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운드나 텍스트나 이미지만이 아니라 이제는 공간이나 신체도 디지털 정보로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정보와 섞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컴퓨터 안에서 다른 재료들을 혼합하거나 전이시키는 작업이 곧 인간의 신체적인 움직임이나 외부 환경까지도 디지털로 변환하고 또 다른 매체와 섞는 작업으로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21세기 동시대 작곡가들은 컴퓨터 안에서만 재료를 편집하는 거에 만족을 하지 않고 컴퓨터 바깥에 있는 환경이나 인간의 신체 정보를 소리와 연결시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치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예술에서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논제를 보여줬었다면은 이제는 태양 아래 재조합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로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이 예술에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일찌감치 이 스텔락이라는 예술가는 인간의 몸이 진부하다는 기치 아래 팔에다가 귀를 이식을 하고 귀 안에다가 와이파이를 부착을 해서 먼 곳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려고 하는 그야말로 트랜스 휴먼적인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유사하게도 최근 음악에서도 팔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서 제스처와 소리를 연결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소리로 내보내고 또 피아노가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식의 흥미로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시도들이 그저 기술을 형식적으로만 접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문학계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포스트 휴먼의 담론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 첨단 기술이 전통적인 휴머니즘적인 인간상으로부터 급진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버트 페페렐이 포스트 휴먼 조건에서
포스트휴먼을 생명과 기술이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수렴되는 현상으로 정의했듯이 자율적이고 생물학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이 이제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혼종적인 주체로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계는 점점 인간처럼 행동하고 반대로 인간은 기술적인 도구를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기계처럼 변해가는 이른바 기계의 인간화와 인간의 기계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도미니크 바뱅은 포스트휴먼과의 만남에서 인간의 한계를 과학기술로 극복하고 초월하려고 하는 포스트휴먼적인 시도가 죽음이나 육체나 정체성처럼 이미 기존의 인간과 연관된 전통적인 관념이나 이론에 대해서 새로운 인문학적인 사유를 촉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이 도미니크 바뱅이라는 학자는 미래의 인간이 기술의 확산으로 포스트휴먼이 되면서 만나게 될 변화를 포스트 바디, 포스트 데스, 포스트 에고, 포스트 릴레이션, 그리고 포스트 리얼리티라는 5개의 체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죠. 포스트 바디는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연관되고요. 포스트 데스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포스트 바디의 연장선상에서 인간 육체를 향상시킨다는 수준을 아예 넘어서서 마인드 업로딩처럼 육체 자체를 벗어나서 이제 컴퓨터에 업로드 시켜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야망을 보여주는 탈신체화 담론하고 연관이 됩니다. 또 포스트 에고는 인간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때문에 우리의 자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런 앞서 이야기했던 그 변화되는 조건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나 현실 감각이 부상을 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도 이 강의실에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계시지만은 또 줌으로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포스트 릴레이션화된 그런 비대면화된 상황과 연관이 되고 이제 포스트 리얼리티는 온라인이 일상화되면서 역시 현실과 가상뿐만이 아니라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오늘날 기술적인 상황이 예술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그리고 문화 전반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5가지 체계 중에서도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오페라 업로드는 이 포스트 바디, 포스트 데스, 그리고 포스트 에고와 연관된 주제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업로드라는 작품은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고통받아왔던 아버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인드 업로딩을 선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인드 업로딩은 미래에 도래할 포스트 휴먼과 연관해서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뇌의 업로드와 연관이 됩니다. 이 오페라에서 저한테 가장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대사가 이거였는데요. 이 업로드에서 한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복사되고 백업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만 빼고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마지막 아날로그 장치 아닐까요? 이 오페라에서는 아주 도발적으로 파일이나 이미지나 음악, 영상, 공간 모두 다 업로드가 가능한 시대에 인간의 마음도 업로드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아주 도발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 오페라의 트레일러 영상을 잠시 보고 가려고 합니다. I'd like you to verify that you agree to undergo the irreversible medical procedure known as uploading. Your physical brain will be terminated. I wish I could push you. My heart is shaking. I hope you do the same. I wish I could nurture you. Give up your body. Take one last trip in your biological body and then you live forever. You just have to die first.
네, 아까 이제 제 강연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 교수님께서 이제 이 디지털 오페라가 그냥 오페라랑 다른 점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디지털 오페라는 정말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부상하고 있는 장르이고,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오페라는 기존에 있는 디지털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첨단의 매체를 활용한 오페라여서, 그래서 논의할 부분도 많고 또 인문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주제들도 많은데요. 이 작품의 트레일러를 제가 1년 전에 접하게 되면서 정말 오페라를 비롯해서 공연 예술의 발전 수준이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기술적인 발전과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공연 예술을 보면은 오페라 작곡가들이 이제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해서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면서 이제 미래와 삶의 풍경을 묘사하고 문학이나 영화 이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철학적인 문제들, 그리고 인문학적인 문제들을 공감각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저의 연구는 오페라 이 업로드에서 뇌를 업로드한다는 마인드 업로딩에 대해서 이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그 미래적인 사유하고 포스트 휴먼적인 상상력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바로 오페라 업로드에 들어가기보다는 아까도 이제 질문해 주셨듯이 오페라가 지닌 미래적인 사유 능력을 먼저 점검해보고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서 표현 방식과 다루는 주제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을 하는 이 디지털 오페라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오페라에 나타나는 이 포스트 휴먼적인 상상력을 저는 이제 3가지로 나눴는데요. 포스트 데스의 상상력과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명을 한 후에 이 반전을 꾀하는 서사 전략을 통해서 트랜스 휴먼적인 서사에서 포스트 휴먼적인 서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루는 장르가 왜 오페라인지, 또 오페라가 미래를 사유하는 능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미래적인 주제를 아주 전통적인 오페라라는 장르로 담아내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오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17세기의 인문학자, 음악가, 예술학자, 과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비극을 되살리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후에 그 어떤 장르보다도 문학적인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철학적인 깊이를 함축하고 있는 장르입니다. 일반적인 클래식에서의 기악음악과 다르게 오페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은 대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현재와 소통하는 힘을 가진 장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앞에서 이 오페라가 되게 전통적인 장르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청중을 굉장히 매혹하고 또 현실과 긴밀하게 소통했지만 20세기에 와서는 계속 비슷한 과거의 18, 19세기의 레퍼토리들이 반복이 되면서 연주가 되면서 거대한 유물이자 잃어버린 아우라의 반영물, 혹은 과거를 고집스럽게 반복하는 패물이다, 이런 식으로 죽어가는 장르라고 슬라보의 지적이 그 상황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창작의 영역에서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상 언어를 도입을 하거나 영화적인 각색을 하는 것처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표현적인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 과거로부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의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맞이해서 이 디지털 오페라는 테크놀로지의 표현 양식과 결합하고 동시대의 미학적인 표현을 매개로 해서 미래의 삶과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기술로 변화된 인간의 조건을 예측하고 또 성찰하고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로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이 포스트 휴먼으로 이행하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성찰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디지털 오페라는 이런 테크놀로지 양식을 활용을 하면서 변화되는 인간과 사회를
표현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한 10년 동안의 공연예술 영역에서, 특히 그 영미권의 공연예술 영역에서 디지털 오페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어 왔는데, 벤 맥퍼슨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오페라를 정의하기를 디지털 미디어를 주요한 도구로 활용을 하면서 공연 언어로 다양한 가상적 요소를 활용하는 오페라로 정의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크레이그 비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오페라 형식에 고전적인 라이브 무대를 극복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오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단순히 표현 형식에서만 기술을 활용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업로드처럼 기술적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찰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논의된 디지털 오페라의 유형은 총 3가지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무대와 스크린, 현실의 물리적인 신체와 스크린이나 영상을 통해서 가상적으로 구현된 비물리적인 신체, 라이브 오케스트라와 사운드 트랙 등의 상호작용으로 무대 공간을 확장을 하고 등장인물의 심리나 정신세계를 면밀하게 구현을 하고 있고요. 또 영화적인 언어의 도입도 동시대 오페라가 마주한 중요한 변화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공연에다가 클로즈업, 슬로우 모션, 카메라 워크, 몽타주처럼 영화에 사용되는 이미지 편집 기술을 사용해서 무대의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고 있고요. 3차원 3차원 이미지 투사 같은 경우에도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결합과 새로운 창작 언어의 도입이 선형적인 그 전통적인 내러티브에서 벗어나는 실험적인 내러티브와 경험 구조, 그리고 예전에는 구현하기 어려웠었던 주제를 구현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한편 이 기술이나 형식에서 모두 최근의 기술 문화를 반영하는 디지털 오페라가 SF,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 선보이는 문학적인 상상력과 접점을 갖는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강하게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이 대표적인 포스트 휴먼 학자인 캐서린 헤일스는 1999년에 출간한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에서 이 픽션은 단순히 공상과학적인 것, 그러니까 그냥 테크노 판타지를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론이라는 그 한정된 범위에서 생겨난 이야기들을 좀 더 넓은 범위로 퍼지는 경로들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인 맥락에서 과학이론과 기술이 갖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형성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 픽션이 우리 삶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이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적인 상상력까지 더해가면서 이 과학기술이 대중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과학이론과 첨단의 테크놀로지가 현재에 갖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이언스 픽션을 연구하는 이론가나 작가들이 이미 20세기부터 그 문학적인 상상력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왔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디지털 오페라에서 보여주는 포스트 휴먼적인 상상력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령 그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SF 소설가이자 학자인 휴고 건스백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엄청난 허구가 내일의 냉정한 진실이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소설이 사실인 어떤 것을 포착하고 은유하는 힘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엘빈 토플러는 이제 퓨처 쇼크에서 이미 197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의 서구 문화가 기술 및 사회 변화의 신속성으로 상처를 받고 있으며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SF가 문화적인 명소로 기능을 한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언스 픽션 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셰릴 빈트는 SF는 기술과 과학이 어떻게 실제 세계, 문화적인 가치, 관습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심미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이 심미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공감각을 사용을 해서 미래를 사유하는 오페라라는 장르에 가장 걸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이 인간에 대한 사유를 과학기술과 관련 짓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사상 자체가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나고 그 양상도 문학과 영화에서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과학기술 역량의 발달을 바탕으로 하지만 트랜스 휴먼이 인간 신체 능력의 획기적인 향상과 개선과 더 나아가서 죽음의 유한성과 정서적 취약성의 극복을 강조한다면 포스트 휴먼은 과학기술의 능력을 중립적으로 좀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한계와 위험성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트랜스 휴먼에서는 사유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최고로 보는 근대적인 주체 개념을 이어받아서 인간 신체와 정신의 이원적인 분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이고 우리의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을 분리 가능하다고 보는 한편에 포스트 휴먼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기술과 아주 긴밀한 영향을 주체가 주고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은 이 트랜스 휴먼은 이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 이후의 인간이라는 점에서 휴머니즘을 강화하는 입장이라면은 포스트 휴먼은 좀 더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의 대안적인 것,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이 디지털 오페라가 보여주는 예술적인 상상력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이언스 픽션과 상당히 접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사이언스 픽션에 대한 이론과 뭐 관련 영화도 많이 보고 이제 문학 작품도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앞에서 분류된 포스트 휴머니즘에 상반되는 인간상, 그러니까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이 이 사이언스 픽션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나 트랜센덴스나 이 로봇북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위식만 똑 떼가지고 다른 형태의 육체에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옮겨간 몸을 통해서 더 향상된 신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트랜스 휴먼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면 반면에 블레이드 러너나 뭐 허나 천상의 피조물 같은 작품은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다른 몸에 마음을 옮겨 담기보다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변화되는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민거리들을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에 더 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류가 오페라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분류 체계라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가령 토드 마코버의 뇌 오페라나 죽음과 파워스가 불완전한 주인공이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위식만 옮겨진 채 영원히 사는 시놉시스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트랜스 휴먼의 서사를 보여준다면 조르주 아페르기스의 생각하는 사물들이나 필립 글래스의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재론적인 그 특수한 지위를 거부하는 사고방식하고 연관되는 점에서 저는 이제 포스트 휴먼과 연관되는 오페라로 일단 잠정적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포스트 휴먼적인 주제를 가진 디지털 오페라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초기 연구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슈테판 조르그너라는 음악학자는 이 음악이 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다룬 오페라에서 특정한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이라는 감각의 관계를 통해서 작품이 내포한 의미에 대한 상상력이 상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객은 음악을 통해서 작품 속에 완전히 몰입을 하면서 포스트 휴머니즘과 연관된 중요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런 이론적인 배경들,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오페라 업로드와 관련된 제가 분석한 포스트 휴먼적인 상상력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로드는 네덜란드의 현대음악 작곡가인 미셸 판데르아가 작곡과 대본과 무대 감독을 동시에 맡은 작품이고요. 디지털 오페라라고 제가 정의 내린 만큼 소프라노, 바리톤, 오케스트라 같은 전통적인 매체와
디지털 스크린, 영상, 사운드 트랙, 모션 캡처 기술처럼 여러 첨단의 테크놀로지가 동시에 사용된 오페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그러니까 얼마 정말 되지 않았죠. 정말 작년에 발표된 신작이고요. 네덜란드 국립오페라단 연주로 암스테르담에서 초연이 되는 한편에 작년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리밍 버전으로 동시에 초연이 됩니다. 초연된 후에 여러 나라에서 초연이 되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소식을 보니까 인터내셔널 오페라 어워드에서 디지털 오페라 부분에 수상을 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한 굉장히 빠른 시기 내에 작품성을 인정받은 오페라이기도 하고요. 총 85분의 연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대에서 다양한 매체를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라이브 음악과 전자음악과 다양한 기술을 총동원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는 오페라이다. 그리고 이 오페라가 휴머니티에 대해서 되게 독자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미셸 판데르라는 작곡가가 이 업로드라는 오페라에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관객들의 사고를 더 촉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이 곡의 작곡가이자 무대 감독으로 활약한 이 미셸 판데르의 작품 세계를 아는 것이 이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판데르아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현대음악 작곡가이고요. 작곡을 공부하기 전에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헤이그의 왕립 음악원에서 레코딩 엔지니어부터 먼저 전공을 했어요. 이런 이력 자체가 기술을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작곡 전공한 이후에도 뉴욕으로 건너가서 필름 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기술과 음악 양식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음악극 작곡가로서의 기반을 닦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작곡가가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장르들을 넘나들고 음악에서 조성음악, 모조음악, 전자음악의 언어를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전통 오페라에서는 미처 만들어낼 수 없었던 인간에 대한 심리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셸 판데르아의 음악이 현대음악에서 멀티미디어와 각종 요소의 매끄러운 결합을 통해서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음악으로 구현을 한다는 점에서 바그너를 계승할 미래의 종합예술 작품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미셸 판데르아의 작품에서는 멀티미디어 오페라, 디지털 연작가곡, 혼합현실 오페라, 3D 오페라처럼 지금까지 꾸준히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음악을 작곡해 왔는데요. 이 판데르아는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음악과 기술을 아주 매끄럽게 혼합시키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하나에서는 또 다른 자아와 부딪히면서 겪는 심리적인 갈등을 표현을 하고요. 이 뒤에 있는 게 실제 가수가 2명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서 구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스크린에 구현된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자아로서 알터 에고로서 나오게 되고 실제 무대 위에 있는 배우하고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디지털 오페라라는 게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애프터라이프에서는 삶을 마감한 후에 사후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연작가곡인 모래의 책에서는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서 끝없이 갈라졌다가 만나면서 또 평행으로 달리는 현대적인 시간을 구현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주제들을 여러 오페라에서 사유는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잡힐 만큼 구현을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또 기억의 재구성에서는 블랭크아웃이라고 하는 이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오페라 작품에서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의 판데르아의 여러 작품에서 나타난 인간과 인간의 심리에 대한 관심이 업로드에서 정점을 찍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작품은 미래의 인간상으로 거론되는 이 포스트 휴먼과 연관되는 뇌 업로드, 그러니까 마인드 업로딩을 다루면서 미래의 인간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서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로드에서 보여준 내용들이 그동안 판데르아가 천착해왔던 뭐 죽음, 두 번째 자아, 사후세계, 트라우마, 정체성처럼 인간적인 주제를 오늘날의 기술적 바탕에서 사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작품에서 다시 한번 진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자체를 주제로 삼아서, 그러니까 보조적인 도구로 어떤 극을 구현하는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주제로 삼아서 음악 기법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작품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뇌의 업로드를 감행한 아버지, 그러니까 마인드 업로딩을 이미 마친 아버지와 딸,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마인드 업로딩을 하는데 도움을 준 업로드 회사의 CEO와 업로드 과정을 조력하는 정신과 의사와 과학자가 나옵니다. 이 오페라에서 다루는 내용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오페라와 다르게 등장인물의 이름이 따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오페라에 굉장히 복잡한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고 아주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딱 필요한 등장인물만 출연을 시켜서 정말 인간적인 주제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딸이 허락도 없이 마인드 업로딩을 한 아버지를 막 원망하고 지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제 부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부인을 잃은 후에 계속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런 정서적인 취약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 마인드 업로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되게 독특하게도 이 장에서는 아버지가 마인드 업로딩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에 찾아가서 설명을 듣는 과거의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3장에서는 1장의 내용이 곧바로 이어지면서 우리 인간한테는 몸에 구애받지 않는 정신이 육체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하는 아버지와 몸이 없는 정신은 허상이고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딸의 대립과 갈등이 그려집니다. 4장은 다시 2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버지가 직접 연구소에 가서 이제 마인드 업로딩을 하는 연구소에 가서 자기의 신체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등 업로드 과정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5장부터는 다시 작품의 위기가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업로딩을 마쳤지만 업로딩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서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작품의 비극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6장에서는 다시 5장이 아니라 4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업로드 과정을 밟아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버지는 업로드 된 후에 시스템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지내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했던 기억까지도 미리 상세하게 데이터화해서 업로딩 된 후에 이 공간 내에서 돌아다닐 그런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 7장은 그 5장에서 업로딩이 실패하는 반전이 나타나면서 다시 업로드에 실패한 후에 트라우마로 좌절하는 아버지가 딸한테 여전히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이 업로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고통스럽게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죽여달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화면에서 보듯이 딜리트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인드 업로딩을 한 후에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판데르아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아주 좀 흥미로운 개념을 보여주는데 이제 디지털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안락사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지우면은 그게 바로 디지털 안락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딸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작품이 결말을 내리는 대신에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아버지가 업로딩 되기 전날 밤에 딸과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제 여운을 주면서 마칩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관객에게 넘긴 거죠. 이렇게 이 작품은 아마 짐작하셨겠지만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아버지와 딸의 내면적인 갈등을 다루는 1장, 3장, 5장, 7장과 아버지가 마인드 업로딩을 결심하고 그 업로드 연구소에 가서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그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2장, 4장, 6장, 8장의 내용이 교차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서로 이제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죠. 그러니까 1장, 3장, 5장, 7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대, 오페라 무대에서 진행이 되고 2, 4, 6, 8은 영화의 형식을 통해서 영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독립적인 서사가 대위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이 서사 자체가 굉장히 음악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러티브는 앞서 얘기했듯이 복잡한 세부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인물의 심리와 업로딩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신속한 템포로 진행이 됩니다. 음악적 특징 역시 디지털 오페라에 걸맞게 어쿠스틱 음악과 전자음악, 라이브 공연과 영화가 결합되면서 그 일렉트로닉한 반주와 벨칸토 창법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템포로 동일한 음향을 반복을 하면서 정신적인 긴장을 고조시켜 나가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오페라의 제가 기본적인 정보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포스트 휴먼적인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바로 업로드에서 이 오페라 업로드에서 전면에 나서는 죽음. 하지만 그 포스트 휴먼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데스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 나오는 업로드 회사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뇌는 생존하기 위해 이 모든 장기들에 의존합니다. 질병과 실패에 취약한 장기들은 마음을 너무나 취약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디지털화해서 이런 위험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신체에 떠나서 마지막 여행을 하면 당신은 영원히 쾌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형적인 그 트랜스 휴먼적인 관점, 그러니까 취약한 정신과 육체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강하게 살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유한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고 극복하는 기술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 업로딩의 핵심이죠. 이 마인드 업로딩은 이제 마음을 인간의 뇌로 보고 인간 내의 모든 정보를 코드화해가지고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기술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오페라의 의미심장한 대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컴퓨터에 실제로 업로드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음악 포맷이나 그림 파일 포맷만 있지만 뇌를 컴퓨터에다가 그대로 복사할 수 있다면은 정신을 복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 업로딩입니다. 한스 모라백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실체는 본질적으로 신체화된 행동이 아니라 정보 패턴이며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 마인드 업로딩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신체 향상 기술이라는 트랜스 휴먼적인 관점에 토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부족한 인간을 증강시킨다는 점에서 어떤 학자는 이 스테로이드 휴머니즘적인 거를 보여준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 굉장히 이제 많이 거론되는 학자 중에 유발 하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호모데우스를 위한 그 과정을 밟아나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지만은 신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죽음의 유연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신체적 취약성과 정서적인 취약성으로부터의 도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영상을 같이 한번 감상해 볼게요. Welcome to the clinic. Over the next 6 days, we'll be preparing you for the upload. It's a complex process performed in 3 major steps. The first step is your biological identity. We capture your movements, we sample your speech, we study your senses and your hormone systems. In the second step, it's your psychological identity. We create a repository of your personality, of your history, and create what we call a mind file. And this isn't just how you see yourself, it's also how others see you. So our psychiatry team will be speaking to some of your personal references. And then in the last step, your brain will be scanned, giving us a complete map of your mind. All the data will be analyzed and infused and used to create your upload, and through it, you will be able to move and speak and think and feel just like you do now. At which point, we say goodbye to your corporeal.
이 오페라에서는 트라우마라는 정서적인 취약성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감행을 하게 됐는데, 이 앞에 있는 그 업로드 회사의 CEO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정체성이 이제 철저하게 의식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업로드된 두뇌는 그냥 내가 그냥 업로드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태도, 감정, 정신, 성격을 가지면서도 계속해서 시스템 안에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진화가 가능하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 업로드 되는 과정을 세 가지에 걸쳐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생물학적인 정체성을 복제하고, 두 번째 단계는 심리적인 정체성을 복제하고, 세 번째는 이제 뇌의 움직임을 스캔하는 과정으로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탈신체화의 상상력을 오페라에서는 모션 캡처 기술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무대 위에 있는 배우는 스크린에 구현된 배우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상호작용이 반복하고 대립하고 충돌을 하면서 그 물리적인 몸과 디지털적인 몸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역시 아날로그 사운드와 디지털 사운드의 전자음악이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이 탈신체화의 상상력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게 이제 작품의 무대인데, 딸이 스크린에 미리 녹화된 아버지의 영상과 같이 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무대 한편에 실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모션 캡처 장치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된 형태로 스크린에 이제 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아버지의 형상과 목소리가 디지털화된 몸으로 치환이 된다는 점에서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주제를 이제 현실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물리적인 신체와 비물리적인 신체를 동시에 보여주는 혼합 현실적인 연출을 통해서 탈신체화의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작품 전반적으로 이런 연출 자체가 물리적인 신체와 비물리적인 신체의 폴리포니를 보여주면서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내러티브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작품은 정신과 의식의 분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에 대한 치열한 갈등이 작품 내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작품의 중반부인 5장까지 정신과 육체 간의 서사적인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버지는 정신으로 대변되고 딸은 육체적인 감각을 옹호하는 존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대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내가 예전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 내가 촉각은 마인드 업로딩 되면서 촉각은 사라졌지만 문제될 거는 없어. 왜냐면 나 여전히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유하는 주체로서 자기의 그 존재를 정의 내리는 전통적이고 근대적인 휴머니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반면 딸은 이제 육체성을 강조하는 캐릭터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딸이 바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눈도 없고 살도 없고 피도 없고 감각도 없는데 모든 거를 가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나는 내 영혼보다도 내 의식보다도 내 몸을 더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아주 전형적인 서양의 근대적 사고이고 전통적인 휴머니즘적 관점을 재생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형상이고 진료는 이제 형상을 뒷받침해주는 보조적인 것으로 활용이 됐다고 계속 얘기되어 온 것처럼 정신과 육체가 철저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서구 철학과 과학에서 정신과 이성과 남성과 문화 같은 형이상학적인 차원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육체나 감정이나 자연이나 여성은 형이하학적인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이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으로 더 확장되고 등치돼가지고 사고된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그 음악 연구 내에서도 오페라가 과학기술로 변화될 미래를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디지털 오페라에서 남성 캐릭터는
뭐 이런 마인드 업로딩과 비슷한 주제를 다룬 그 포스트 휴먼 오페라를 보면은 남성 캐릭터는 여전히 뇌와 이성으로 대변이 되고 여성은 신체와 감성으로 대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러티브뿐만이 아니라 가사나 목소리까지도 상징적으로 젠더적인 이분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첨단의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휴머니즘적인 젠더 의식을 반영을 한다는 점에서 오페라에서도 그냥 기술만 취할 게 아니라 위식의 변혁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가사로 이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을 이야기했는데 해당 장면을 같이 보시면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감상해 보죠. Give up my body. Never give up touching, hugging. I don't want to be uploaded. Scanning a brain to copy its personality is like scanning a Stradivarius to hear Bach. When I lie down in the grass and close my warm eyes, I feel my whole body lying down in reality. Then I know the truth and I'm happy. If you can't live the way you want, there's no point in living. I know you did it for me, but why couldn't you find a way of going on with life for me? I couldn't. Did you even really try? I did. Dad, did you? I can't tell. I wish I could push you. My heart is shaking. I hope you do the I same. wish I could utter you. Give up your body. It's so hard. You took yourself from me. So much time, so suddenly.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 마인드 업로딩되는 인생을 택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5장으로 가면은 급기야 이제 딸한테 너도 몸을 포기하고 그냥 업로딩 되라라고 이제 생각을 말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거의 폭력적으로 종용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아주 가장 첨예한 갈등이 이제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서사를 정리한 이 표로 돌아와 보자면은 작품의 1장과 3장과 5장에 거쳐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런 정신과 육체의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서사 장르에서 문학뿐만 아니라 오페라에서 갈등은 작품의 내용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하지만 사실 이런 갈등은 이 오페라 안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 중반까지는 사실상 휴머니즘에 대한 진부한 입장을 포스트 데스도 그렇고 두 번째 제가 키워드로 얘기했던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도 그렇고 그 휴머니즘에 대한 진부한 입장을 그대로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만약에 끝까지 이 유사한 내용을 이제 7장까지도 반복을 했다면은 아마 이 작품의 가치는 절반으로 반감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 갑자기 서사가 반전을 이루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죠. Free me. Delete me. Delete you. Permanent erasure. Can't do it myself. You have to help me. That would be killing you. I won't do it. There's got to
terrified of myself, of things I thought I didn't have to bear anymore. My being as I am prevents you from going on with your life. Which version of you do I have in front of me? What can I trust if not you? All my usual aches and pains come flooding over me. I can't feel my edges anymore. What else did you expect? No world they created for you can compete with the real one. I can no longer imagine the future. Thinking about the future feels like being asked to find a chair in an empty room. I'm asking you to let me go. We have to. You, not 네,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서 내가 우월해질 수 있고 계속해서 막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업로딩이 실패로 벌어진 후에는 이제 시스템에서 삭제되기를 바라는 그런 디지털 안락사를 고민하는 서사가 계속해서 작품의 후반부를 이제 어둡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사를 봤을 때 신체적인 취약성은 극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서적인 취약성은 극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반전의 내러티브 전략을 통해서 보통의 그 오페라들과 다르게 기술을 다루는 많은 오페라들이 트랜스휴먼이면 트랜스휴먼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걸로 일관되게 가고 아니면은 비판적인 인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을 하는 그 포스트 휴먼의 서사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중간에 정확히 중간에 반전을 두어서 트랜스 휴먼의 서사에서 비판적인 포스트 휴먼의 서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페라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트랜스 휴먼의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성공적인 마인드 업로딩이 장밋빛 미래로 이어질 수 있냐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오페라가 인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향상을 찬양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적인 서사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서사로 변모되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삶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 인간이 결국 상처 입지 않는 신적인 인간, 그러니까 호모데우스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유를 촉발하게 됩니다. 이 SF와 인간의 취약성이라는 글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페라에서 표현하는 것과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스트 휴먼 역시 인간과 같이 모든 감정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정서적인 취약성을 가질 것이며 의사소통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사회적인 취약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타인과 외부 사물 및 환경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이상 포스트 휴먼은 여전히 상처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포스트 휴먼이나 트랜스 휴먼 연구가 됐을 때는 얼마나 인간이 우월해질 수 있는가,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 혹은 다시 답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이 됐다면 최근에는 이제 포스트 휴먼이 가질 수 있는 정서적인 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인문학에서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오페라 때문에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이 이론을 살펴보면서 보통 기존의 질문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과연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가상 불멸이 가능할 것인가? 혹은 내 마음이 이식된 컴퓨터도 나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정체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질문이 되어 왔었다면은 이 오페라 업로딩은 기존의 질문에서 더 많은 질문들을 유발하고 있죠. 제가 이제 추출해낸 질문들은 이건데요. 과연 마인드 업로딩이 실패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혹은 업로드된 이후에 생명의 자기 결정권이 과연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가? 회사에 귀속되는가? 아니면 본인의 친지한테 귀속되는가? 아니면 나 자신한테 귀속이 될 수 있는가? 나 자신이 업로딩된 후에도 나 스스로 죽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혹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마인드 업로딩으로 인간의 정서적인 취약성이 과연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뭐 트랜스 휴머니즘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말 가능할 것인가. 혹은 정서적인 취약성 자체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오페라 업로드를 이제 작곡가가 만든 다음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인문학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거에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 오페라에 대한 미래적인 사유와 함께 왜냐하면 이 오페라 자체가 이제 막 부상을 하고 있는 디지털 오페라라는 장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디지털 오페라에 대한 그 깊은 논의와 함께 오페라 업로드에서 나오는 포스트 휴먼적인 사유와 상상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에 근거하는 이 포스트 데스와 탈신체화를 비롯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았는데요. 종합적으로 이 오페라에서는 그저 기술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페라를 통해서 철학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한 일종의 사고실험과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디지털 오페라에서 나타나는 공연 언어의 새로운 문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게 변화된 기술을 다루지만 여전히 인간에 대한 재인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음악에서 아방가르드 양식만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아마 이 오페라에 어느 정도는 잘 몰입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 뭐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이 작품의 서사에 몰입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술 낙관주의에 근거한 뭐 계속되는 테크노 판타지나 시청각적인 스펙터클로만 환원되지는 않는 작품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불완전함을 기술로 극복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기술의 실패로 촉발될 수 있는 문제들을 그 서사에서의 독특한 구성 전략과 기술의 결합된 표현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편 이제 이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대 효과나 위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이 공개 강연과 그리고 앞으로 제가 수행하려고 하는 연구가 종합 예술 장르인 오페라를 이제 디지털 오페라의 부상과 함께 SF,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의 범주로 끌어들여서 미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휴머니즘에 대한 예술적 사고를 다양한 인문학적 시각에서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역으로도 가능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혹은 역으로 사이언스 픽션을 종합예술 장르인 오페라의 범주로 끌어들여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학적인 사고를 예술적인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경우에는 영화나 문학과는 다르게 음악만이 보여줄 수 있는 미래적인 표현성을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를 마무리할 때도 이 두 차원의 연구를 동시에 수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오페라를 사이언스 픽션과 맞물려가지고 탐구를 하는 것이 실험적인 시도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인문학과 예술을 넘나드는 다양한 논쟁과 토론도 스스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추웠는데도 이제 와주셔서 그리고 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간단하게 제가 느낌은 아니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은 포스트 휴먼 그 안에서도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그 인류가 맞이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정면에서 주제로 다룬 오페라이고, 그런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또 차용을 해서 새로운 아까 어떤 오페라, 디지털 오페라라는 장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주제를 최신의 형식에 담은 오페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롭게 여기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질문해 주시면 대답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문학 전공 국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서우키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저는 이런 오페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식의 형식의 오페라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은 그 시놉시스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그 발표 안에서만 이제 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마인드 업로딩 아버지의 마인드 업로딩이 그 아버지가 마인드 업로딩이 자기 트라우마까지 같이 결국에 업로딩이 된 거니까 마인드 업로딩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마인드 업로딩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오히려 그 트라우마까지 그 트라우마가 이제 신체적인 것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마인드 업로딩이 일단 성공한 게 아닐까라고 완전히 다 제대로 옮겨진 거니까 그래서 마인드 업로딩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 같은 게 일단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제 구분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근데 저는 이 오페라에서 그러니까 오페라의 그 스토리 자체는 이게 영화 보여주신 그 트랜스젠던스랑 굉장히 앞부분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페라가 결국에 반전을 보여주면서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그 비판 의식으로 결국에는 트랜스 휴머니즘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들었는데 근데 좀 이제 그 트랜스 휴머니스트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이 오페라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트랜스 휴머니즘을 비판하려는 그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진 부분은 그 업로딩 된 부분이 굉장히 자폐적인 굉장히 고립된 방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트랜스젠더스도 그렇고 허 같은 그 인공지능의 그 세계에서도 보면은 인간의 정신이 뭔가 그 디지털 세계에 업로드가 되면서부터 그게 고립된 게 아니라 그 컴퓨터 걔네들이랑 이제 상호 이제 교류를 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미 거의 인간이 아닌 그 트랜스젠던스에서는 거의 신처럼 이제 되는 모습이 그 트랜스 휴머니즘이 또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이 오페라에서는 뭔가 그 방 안에만 딱 업로드는 딱 박제된 그 상태에서만 이제 뭔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혹시 왜 그런 그 방에서의 어떤 그 교류? 다른 그 업로딩된 사람과의 교류 그런 설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네, 지금 되게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연구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대문학을 전공하시는 만큼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지 않을까 내심 좀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날카롭게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연구한 선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완벽하게 업로딩 되면은 그게 업로딩이 성공을 한 거 아니냐. 근데 아무래도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 오페라의 줄거리를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좀 이 연구에 좀 집중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설정을 하나 말씀을 안 드렸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업로딩되는 건 맞는데 이 과학자들이 어떤 설정을 하냐면은 이제 메모리 앵커라는 거를 만들어서 본인이 트라우마로 힘들 때마다 자기가 이제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메모리 앵커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그냥 트라우마에 그냥 고스란히 이제 노출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메모리 앵커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은 트라우마 기억만 딱 삭제를 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트라우마도 그동안 너의 정체성을 형성해오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면은 너의 모든 성격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라우마도 업로드가 될 건데 다만 메모리 앵커라는 거가 너의 트라우마를 분명히 완화시켜줄 수는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메모리 앵커가 고장이 나면서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왜 보통 트랜스젠더스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마인드 업로딩되는 영화들을 보면은 다른 시스템들이랑 되게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클라우드 안에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왜 고립된 방에다가 만들어놨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작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되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사들은 과감하게 쳐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 현대문학 전공하신다고 하니까 이 중간에 서사들 보면서 굉장히 이게 핵심만 가지고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립된 방에 넣은 것도 결국은 딸과의 어떤 갈등을 보여주고 싶어서 딱히 다른 영화들처럼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막 완벽하게 교류하고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삭제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학 석사 과정에 있는 원유현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는 오페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관점에서 오페라가 이렇게 연구가 되는 것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그냥 좀 주변적인 사소한 궁금증인데, 클립 보면서 음악에서 그 전자음향이 되게 많이 들렸는데, 그 오페라는 보통 라이브에 오케스트라가 같이 반주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오페라에서는 그 라이브가 안 들렸던 것 같아서 혹시 이 오페라는 전자음향만 쓰인 건지, 그 녹음된, 아니면 라이브랑 같이 음악이 된 음악적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전체를 들려드리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 음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뒤에서 이 음악적인 위의를 얘기했을 때 전통적인 오케스트라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자음악적인 것이 거의 동등한 비율로 그러니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상당히 비중 있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이야기 사이, 그러니까 장과 장 사이를 좀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단독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운드 트랙이랑 같이 사용이 되면서 이 두 가지의 음향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일부 장면들만 클립들을 보여줘가지고 그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고, 근데 제가 지금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오케스트라 음악만 가지고서 아직 분석이 되진 않은 상황이어서 이 오페라의 어떤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표현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가 해주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악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공이 그 철학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근대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동양 철학 영역에 속하는데 근대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공이랑 관련되는 건 아니고 지금 그 포스트 휴먼에 관해서는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학회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이제 지금 선생님 관심도 그렇고 이 오페라도 그 정면에서 그 포스트 휴먼을 다루잖아요, 주제로.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이런 인간의 미래라든지 인간의 정체성, 어디까지를 인간이라고 할지 그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도 참조를 하셔서 어디까지 얘기가 됐나 이런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네, 그래서 제가 연구계획서에서도 썼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요 작품만 딱 떼가지고 보기에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오페라를 먼저 정의 내리고 난 다음에 포스트 휴먼주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오페라를 다 추려가지고 일단 분석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몇 편은 좀, 그러니까 아마 간략하게나마 좀 훑어봤는데, 좀 아무래도 음악도 그렇고, 음악이 그냥 보조해주는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에서 사운드 OST처럼 그냥 뒷받침해주는 용도로만 쓰지 음악 자체가 뭐 서사적으로는 표현성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서 저는 그래도 이런 관련된 오페라들 중에서는 이 오페라가 되게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되게 중요하게 계획하고 있는 작업들 중에 하나도 그러면은 이게 아마 포스트 휴먼적인 주제를 가진 게 다른 SF 픽션, 그런 사이언스 픽션과 마찬가지로 20세기부터 이미 그런 과학기술을 다룬 오페라들이 꾸준히 있어 왔을 거기 때문에 그 계보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그 과학기술을 다룬 오페라랑은 또 어떻게 좀 구분이 되고 그런 섬세한 어떤 구분과 특징에 대한 규명이 저도 필요한다는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공감이 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도 철학적인 주제를 계속 환기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르 구별 없이 포스트 휴먼을 다루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어디까지 어떤 대답을 했을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네. 조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포스트 휴먼 학회가 최근에 되게 창단을 해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거기서 나오는 논의들도 최근에 창단학회에서 나왔던 논의들도 저한테 너무 흥미로웠는데요. 근데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철학 안에서는 이미 한 2015년부터 그런 논의들이 뭐 이화 인문과학원 비롯해서 이런 서사적인 상상력에 대한 분석이 많이 돼서 사실은 저도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그 문학적인 서사를 분석하는 방식들을 많이 제가 차용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나오게 된 결과, 근데 그러면은 기존의 SF에서 보여주는 그런 상상력과 이 오페라에서 보여주는 상상력은 분명히 좀 구분이 되는 면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형식과 음향이라는 음악적인 소재를 썼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남는 과제는 뭐냐면은 이게 음악으로서 뭔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러니까 음악 자체의 표현성도 저는 규명을 해야지만은 이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장르로서의 어떤 독특성이라든지 어떤 가치가 있을 거란, 인문학적인 가치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대학 오이숙이고요. 예, 오늘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또 질문이 나온 것 같아서 음악적인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발표 지금 이제 인문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음악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오늘 발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라고 이제 저는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최근에 나온 그 작품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분석해서 의미를 끄집어내나, 이것을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악적인 관점에서 일단 그 작품 자체에 대해서 놀란 것은, 미셸 판데르가가 물론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일련의 디지털 오페라적인 작업을 했지만, 일단 이제 거기서 그 어떤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크린 투사를 통해서 했다는 게 정말 이 사람 굉장히 천재적이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아이디어가 음악적으로 구현되는 거를 이 작곡가가 정말 탁월하게 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오늘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자의 그 작품에 대한 해석 중에서 흥미로웠던 거는, 그 어떤 물리적 신체와 분리적인 그 신체가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을 폴리포니라는 어떤 음악적인 기법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어떤 디지털적인 어떤 현대 오페라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냐. 어떤 전통적인 기법이지만 그것이 이제는 대상에 달려서 선율의 어떤 폴리포니가 아닌 이런 어떤 정신과 신체의 폴리포니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지 하는데, 그다음에 바로 이제 그런 답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정신과 육체의 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보셨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너무 전통적인 거라서 그럼 뭐가 이 오페라에서 새로운 걸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의 어떤 변화, 반전,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점은 아주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업로딩이 이제 실패하게 이 오페라를 이렇게 결말을 냈다는 것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고 거기서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그 가능성을 이제 언급해 주신 면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발표자님께 더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오페라의 어떤 결론 부분에서 오페라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인문학적인 시각의 문제들, 뭐 정체성의 문제라던가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관계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음악 분야에서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어떤 흐름이고 또 작품이기 때문에 현대 음악사의 흐름 내지는 이제 현대 오페라도 20세기 또 21세기에 와서 굉장히 변모를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시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조금 음악적인 입장에서 이 작품의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이 연구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의 발표를 너무 잘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저 스스로도 좀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남은 건 정말,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좀 규명할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지금 저한테 연구에서 필요한 것들이 딱 그 음악적인 부분들을 규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오페라에서 모든 장르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음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페라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음악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가사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음악에서는 뭐 다른 자기의 심리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미묘한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직 연구가 완료가 되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음악적인 부분이 좀 미비한 상태로 있어서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주신 코멘트 중에서 하나만 더 제가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작곡가 자체가 원래 스크린에 있는 배우하고 무대에 있는 배우가 서로 상호작용하게끔 하는 시도를 이미 20년 전부터 해왔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부터 좀 요즘에 느꼈던 한계는 뭐냐면은 그런 시도들을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작곡가들이 활용을 하는데 스크린에서는 이미 고정된 형태로 라이브가 되지 않는 형태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상호작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매끄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정한 상호작용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내러티브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아예 그 앞에서 말을 하게 하고 그 연기를 스크린에 투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좀 상호작용을 하게 하자. 이런 것도 발전된 기술도 활용을 하고 내러티브적인 것도 좀 충족을 하면서 좀 더 판데르아의 작품들 안에서는 진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제가 엊그제 이 오페라가 되게 유명한 권위 있는 오페라 상에서 디지털 오페라 부문의 상을 수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은 점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리와 코멘트와 질문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탈신체를 하고 그러는 아버지가 또 딸에 대한 뭔가 육친의 정인가요? 뭐 그것 때문에 절절해서 또 이런 갈등인지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들이 또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휴먼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 일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저는 상관없는 일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정말 이런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전 작년에 이거 유튜브에서 트레일러로 나와서 이제 나오자마자 딱 그 보는 순간 너무 전율과 소름이 끼치면서 어떻게 오페라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와 어떤 사유를 촉발할 수 있는 수준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발 더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제가 이 오페라를 보고 약간 과장되는 말이긴 하지만 며칠 동안 정말 잠이 안 오면서 이 오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심지영 씨,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페라 역사적으로도 아버지와 딸의 대립이 리콜레토부터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현대 오페라에서도 그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의 이 둘 간의 어떤 대립이나 서로의 약간 이렇게 애증 같은 것들이 오페라에서 많이 다뤄지고 왔었고 저도 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근데 저한테 하나의 어떤 궁금증은 뭐였냐면은 보통 오페라에서 이런 마인드 업로딩 된 그런 기계화된 상황에서는 어떤 기계화된 소리를 쓸 수가 있는데 왜 아버지도 벨칸토 창법으로 노래할까? 거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중성을 위해서 벨칸토 창법을 쓴 거는 아닌가. 기계적인 걸로 했으면 더 완벽하게 이 내러티브가 구현이 되지 않나 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연구했을 때는 그게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었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업로딩 됐지만 여전히 인간의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벨칸토 창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직관 느낌 같은 것들이 와서 아버지와 딸의 대립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정신과 육체의 대립 말고서도 역사적으로 오페라 역사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코멘트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포스트휴먼의 시대로 가는 데는 모든 정체성이 다 재정이 돼야 되는 그래야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정의도 제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오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페라는 꼭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 핵심적인 정체성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재정의가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오페라는 반드시 잃어버릴 수 없는 특성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네,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어떤 설득력 있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근데 그 설득력 있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악음악과 다르게 오페라에 사용되는 모든 그 요소들이 거의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서 다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악음악을 이렇게 화성적으로 분석하거나 뭐 음향을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뭐 물리적 신체와 비물리적 신체의 폴리폰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무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지 그제서야 음악과 다 결합이 돼가지고 그 의미를 그제서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예술 작품적인 측면들이 저는 이 오페라, 앞으로의 오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그 의미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원유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